5월 1일날 왔어야 하는데 그날 노동조리를 제주도에도 아마 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해양대에서 하고 있는데 해양대는 그날 캠퍼스 컵인데 목요를 방문한 그런 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는 목요를 가서 열심히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을 설득해서 해양대에 입학하게 하는 그런 홍보주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저희도 저는 KMI 해양 정책실을 맡고 있고요. KMI에 들어온 지 13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해운시장 기초적인 이해하고 디지털 지금 해운시장의 큰 트렌드라고 하면 2D라고 합니다. 디지털과 디카본,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을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중에 없는 디지털. 또 이 디지털이 나중에 디지털 탈탄소로 이어집니다. 아마 이쪽에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개론 수준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GPT 그냥 한 회원을 물어봤어요. 네. 참고로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이번 학기에 다 강의했던 자료입니다. 중복됩니다. GPT 제주대는 GPT를 막아놓나요? 해양대는 GPT를 막아놨던데 챗 GPT 4.0 같은 걸 학교에서 막아놨던데 제주대는 어떤 적이 있어요? 아마 논문이나 보고서 쓸 때 이용하지 말라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GPT를 잘 활용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저희 연구원 대부분 GPT 명령 프롬프트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시작하고 저희들도 이거에 따라서 능률이 몇 배로 오르고 있습니다. GPT 물어보는데 좋은 소리 많이 하죠. 네. 근데 우선 해운의 정의는 맨 첫 번째 주에 있는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사람과 재화의 공간을 이전하는 게 해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강의하셨으니까 해운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해양이나 다른 데서 왔으니까 말씀을 뭐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해운하는 사람들은 삼면이 바다에 여러분 뭐 회사 운송 분담률이라고 하죠. 배를 통해서 화물이 이동하는 분담률이 99.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쓰는 가방 거의 모든 게 다 해운입니다. 해운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핸드폰하고 일부 전자기기, 히토류, 그리고 보석류 이 정도 제외하면 다 해운입니다. 10.7%. 역사에 대해서는 간단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기술이 발달되면서 공간 자체가 확장이 됩니다. 특히 몇 가지 있었는데 삼각도 여기 있었지만 나침, 삼각도, 진기기관 이런 것들이 되면서 해운의 교역 범위 자체가 커버리지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항, 뭐 인천항, 광양, 울산 이런 항만들이 대표적인 항만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7위 정도 되는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세계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약간은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책, 이거는 마티스 코드의 해운경제학에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쪽 책 자체가 사원 자체가 약간 유럽 중심 보시면은 아시아 중심이 아닌 유럽 중심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계속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어디든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가 많고, 해운에서는 물량 많이 나오는 데가 많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거의 물량을 짓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없지만 세계 철광석 같은 경우는 70%가 중국으로 다 중국향입니다. 그 외에 극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극동아시아
철강사업 투자하고 있고, 석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연료탄, 원료탄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30% 이상 중국향으로 향하는 물량입니다. 물론 컨테이너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나가는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회원의 특성이라고 써있는데 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톤이 약간 회원에서 쓰는 톤, 조선소에서 쓰는 톤 다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톤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서 그냥 장표를 넣었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톤은 저맨 위에 잡아줍니다. 선박에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줍니다. 그러니까 흔히 1톤 트럭이라고 얘기하는 톤을 실 수 있는 트럭이잖아요. 네, 선박도 똑같습니다. 30만 데드웨이트 트럭하면 30만 톤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중량 톤은 그런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톤수는 부피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박 자체를 그냥 부피와 해서 그냥 곱하기를 통해서 톤수라고 보시면 되고, 표준 화산톤 같은 경우는 시리즈는 기술 개수가 곱해지는 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소에서 많이 쓰이고,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기술 개수가 좀 높고, 벌크선이나 건조하기 좀 편한 선박, 쉬운 선박, 저가의 선박들의 기술 개수가 낮습니다. 실제로 표준화 상품을 조선소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재화 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뒤에 장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량 원거리 수송에 가능한 저렴하고 수송도 잘 그렇고 지역별로 국제성 수송 자체 완결성이 되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뒤에 디지털 전환할 때 나오겠지만 지금 컨테이너 쪽은 적어도 저 보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선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황의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시장별로 운송 속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량 원거리 수송 당연히 낮은 운송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를 보시게 되면 충전수가 GT 일단 톤마일로 환산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커질수록 적죠. 들어가는 비용 자체 이거랑 상관없이 모드가 아닙니다. 컨테이너하고 철도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이 예로 제가 연구소에 있지만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기자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개인 투자자들부터 해서 주식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온갖 전화를 다 받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 코로나 때 컨테이너 해상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은 어떤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러시아로 화물을 보내서 거기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화물을 옮기면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해상이 막혀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럼 왜 해상이 막히냐. 도대체 왜 해상이 막히냐. 그렇게 입성을 보내면 되지. 어르신 근데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TSR을 통해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하차가 100개 정도 붙어요. 100개 정도 매번이. 그러면 한 매번당 2TU 정도, TU 컨테이너 박스 2개 정도 있습니다. 200TU. 근데 지금 H&M에서 운영하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니까 24,800 정도. 적어도 그 선박은 컨테이너를 2만 개 정도는 실 수 있어요. 한 번에. 게임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하면서 끊으세요. 예. 우선 게임이 안 돼요. 일단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기간을 보게 되면 지금 수에즈가 홍해 사태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는 6주 정도 갑니다. 홍해 사태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근데
실제로 평균 손익분기점 이유는 600에서 700, 뭐 선사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많아야 800 뿌리면은 갈 수 있습니다. 계산하니까 손익분기점. 근데 오히려 거기보다 거리가 짧은 3주 만에 갈 수 있는 북미 서학까지 손익분기점은 1,500에 1,500에서 1,800 거리가 짧은데도 손익분기점이 높은 이유가 배 자체가 게임이 안 돼. 배가 커지면서 시트가 엄청나게 다운돼요. 해운은 계속 배가 커지고 있죠. 지금은 조금 정체되어 있는데 초대형 선박 뒤에 나왔습니다. 초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24,000 TU 값이 나오고 25,000 TU도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대단하게 하는데 시도를 하려고 했죠, 중국 쪽에서. 근데 결국은 경제성이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운 자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에도 지금 VLCC라고 하는 원유 운반사 이 30만 톤짜리 근데 1980년대 50만 톤짜리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선박들이 지금은 없어요. 왜? 화물이 없어요.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운송이 가능한데 그 수요를 무시하고 무조건 크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논리를 또 접근하면 또 많아져. 집약도 전 LNG장이 제일 비싸요. 현재 일반 상품 중에서. 근데 저것도 지금 일단 2억, 2.6억 달러라고 하면 3천억 정도 가지고 한 척이에요. 네, 꽤 비쌉니다. 컨테이너선도 지금 많이 있어요. 꽤 비쌉니다. 근데 컨테이너선 제가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의 서비스를 부르려면 아시아에서 유럽 가서 한 개의 서비스를 부르려면 과거에는 12척 정도 필요했어요. HM도 실제로 24,000 TU 선박을 발주할 때 딱 12척을 발주합니다. 이게 한 개 서비스를 분리라고 발주한 거예요. 12척이 발주하면 그거 하나가 배 하나가 2천억 준다. 그러면은 12척이니까 2조 4천억이 있어야 한 개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선사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고서 물론 그 돈 자체는 다 금융으로 끌어와서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5에서 10% 정도는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컨테이너 벌크 쪽은 또 다른 세계라서 이거는 수송로의 자율성인데 저희가 모든 선박,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을 모든 500톤급 이상 선박은 IMO 규정에 따라서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것들을 배에 장착을 하고 의무적으로 손수신해요. 근데 그 자료를 통해서 도대체 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한번 그림으로 찍어봤더니 거의 다 나죠. 높은 국제선. 우선 국적선사 적치율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원형 컨테이너 26%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개의 화물을 보면 2개 정도는 SM이나 HM입니다. 이런 선사들이 지금 공기고 있고 8개는 다른 외국적 선사들이 지금 공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원유 LNG 철강사 약간 저런 사업들을 우수 선사들은 저런 것들을 장려한 사업들을 일정 부분 지금 해양사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일정 부분 버텨주고 있는 석탄이 지금 상당히 좋죠. 근데 지금 컨테이너 좀 힘들었어요. 연근에는 높은 이유가 우리나라 선사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사도 연결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사들이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대만 정도 제외하고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 미국도 제대로 된 컨테이너 선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M&A가 지금 남아있는 건 몇승 정도. 근데 그것도 미국적 선사로 보기 좀 어렵고 하와이에서 그리고 구명품 중심 제가 수정 자체 이것도 컨테이너 얘기긴 하지만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기 트레이드 렌즈라고 써있죠. 이게 작년 2월에 중단되긴 했지만 머스크가 세계 한때 1위였다. 지금이 2위이고 한때 1위였고 그 선사가 IBM하고 공동체로만 기업입니다.
트레이드랜드를 통해서 저 서비스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저희한테 연결해서 저희네들이 도덕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합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변동성 벌크 운임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는 제가 최근은 아니고 2년 전째 성년들 그냥 시분이라는 변동계수값을 한번 보여봤어요. 그게 얼마나 높은지. 주식시장, 외환시장, 유가, 그리고 벌크. 벌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벌크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이랑 저거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 2009년 때 15,000 정도 했던 BDI 지수가 일주일 만에 1000까지 떨어져요. 딱 5일 걸립니다. 15,000에서 1000까지 떨어져요. 그때 해운에서 있었던 분들은 임원분들은 다 못 빠졌어요. 15,000일 때 1000원 떨어졌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거의 다 옷을 벗었습니다. 그 정도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슈에는 상당히 밀려.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원래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동성이 없었음에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 변동성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몇십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렇게 이건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년, 3년 원자재가 있고 그리고 이 원자재를 해운에서 나오시면 합니다. 그리고 정제품이 나오겠죠. 이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중간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해운에서 날라서 여러분들이 쓰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대 원자재에서 에너지 광물, 금성, 임성, 그리고 벌크 화물의 5대 건설물은 철강석 분류는 석탄, 인산이 있을 때 썰크돼 있습니다. 마루에서 빠졌는데 그리고 마이너 벌크에는 설탕, 청동이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가 그래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운하면 컨테이너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오히려 해운하시는 분들 쪽에 집중이 좀 많이 됐어요. 컨테이너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화물량이고 화물량이지만 화물의 가치가 벌크보다 좀 높습니다. 좀 높게 많이 높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가공을 거쳤다는 거예요. 물론 가공이 안 거친 것도 일부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가공을 거쳐서 비싼 가격이고 그만큼 저희들이 먹고 쓰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 같은 경우는 냉동사들, 자동차사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냉동 쪽은 지금 컨테이너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도 뒤에 나오겠지만 리퍼 컨테이너라는 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도 약간의 냉장고 같은 리퍼 컨테이너가 있고 그게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면 코드 코멘트가 있어요. 코드 코멘트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항상 정리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에서는 자동차가 엄청 뜨고 있습니다. 자동차 요즘 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몇천 지금 PCC 쪽은 PCC는 퓨어카 캐리어라고 PCTC도 있고 PCC 퓨어카 캐리어 트라고 실습니다. PCC가 기본적으로 PCC가 자동차에서는 없어서 못 구하는 너무 수요가 많아서 지금 가장 핫한 시장 중입니다. 우선 벌크가 있고 저런 화물들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운송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어요. 갈 때는 벌크 화물을 싣고 오고 올 때는 원유 같은 대체화물을 싣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시행착오들을 엄청나게 거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한 화물을 많이 한 번에 싣고 가는 게 제일 편하다. 왜냐하면 이게 배도 편하지, 배도 효율성이 올라가지만 기본적으로 항만에 접안했을 때 효율성 자체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만에서 입상했을 때 며칠 소요되는 것에 따라서 효율성이 확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양한 품종들을 실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벌크도 싫고 액체화물도 시럽되는 선박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2007년에 마지막으로 3척 정도 운행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범용성이 좋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특화돼서 효율성을 올리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운 자체는 용선이라는 시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종에서 용선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 용선은 어떤 거냐면 배를 빌리는 행위예요. 근데 그 용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 항차만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빌릴 수도 있고 장기로 10년, 15년씩 빌릴 수 있는 그런 용선도 있습니다. 부정기선, 정기선. 정기선부터 먼저 해요. 정기선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장입니다. 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배가 정해진 항만, 터미널, 스테이션 같은 그런 포트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12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12척이 투입되는 선박은 12주 동안 달립니다. 그래서 특정 주, 특정 시간에 특정 항만을 찍게 돼 있어요. 그렇게 스케줄을 짭니다. 그래서 보통 12주짜리 그런 스케줄이면 8개에서 9개 정도의 항만을 정해진 시간에 찍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기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기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항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다음 내가 어떤 항로를 수송할지 물론 그 카고의 종류도 정해져 있어요. 선박 사이즈에 따라서 30만 톤짜리는 철광석이나 석탄을 싣고 밑에 부분이고 그 외 작은 배들, 범용성이 있는 파워스들은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지 보크사이트라든지 이런 항로들을 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다음 항차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장기용 상품에서 계속 그 항로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게 없다고 말씀했을 때는 일반적인 벌크선은 정해진 항로 없이 왔다 갔다를 어느 항만에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덩커링 문제가 있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컨테이너선은 다 싱가포르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유럽 가든 중동을 가든 인도를 가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다 볼코링을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는 볼코링이 특히 요새 탄소되어 있는 메탄올이라든지 항모나무나 아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볼코링을 하면 되는데 부정기선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벙커링을 하려면 친화력 연료로 공급할 수 있는 항만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 선박에 대한 대응 자체도 달라져요. 전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탄올, LNG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정기선은 LNG 말고 딱 대안이 없어요. LNG가 그나마 터미널이 벙커링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이 그나마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정기선은 상대적으로 친환경선에 대한 더디죠.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했던 얘기 써놓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특히 보통 배가 제일 작은 배가 한 20명 나왔어요. 많이 타나 30명 하는데 요즘 배 같은 경우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머스크 최근 나온 배들은 많이 시험장까지 들었어요. 네, 그냥 상선이면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서비스가 잘 되고 그리고 회사 안에 해기사들 모집이 잘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안에서 인터넷이 되어서 게임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머스크에서 하고 있는 스타링크 연결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에서 게임을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해기사 자체가 엄청나게 부족하고 엄청나게 소중한 분들.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늘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안 늘어요. 지금 해기사 한 8,000명 정도.
그래도 2030년, 2050년, 5,000명까지 떨어질 거라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졸업생은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국상직을 선호한다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달리해가 많아야 되죠. 네, 성박별로 크게 한번 왼쪽은 컨테이너, 오른쪽은 웰컴입니다. 쪽 사이즈들을 보면 지금 이 발레막스는 4,000만 톤 이상인데 철광선 일반 사람만 나는 되고 그렇게 낮추는 것 같았어요. 보통 보시면은 이쪽 V의 도시하고 T 이쪽이 주종이 이쪽은 이제 대량한 상이나 철광선 아니죠. 이쪽은 범용성이 좀 높은 거죠. 핸디급은 지금 배는 많이 있고 상당히 중요한 시장인데 BDI에서 과거에 4년 전 5년 전부터 핸디 쪽 운임지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수프라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선박별로 보시면 지금 하나막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막스가 확장을 계속합니다. 확장을 하면서 이 하나와 운하에 붙여서 선박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는 하나막스는 4,000에서 5,000TU 선박이 일반적으로 하나막스고 포스트 파나막스이라고 컨테이너가 있고 8,000, 9,000TU 얘기하고 가장 최근에 확장하면서 네오파나막스급이라는 쪽에 지금 만나는데 네오파나막스급이라는 새로운 선적이 15,000TU 지금 나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딱 그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좋지. 저런 사이즈들 수요랑 환경에 따라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데이터를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데이터 추산을 안 좋은 걸 주로 나오면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수도 있고 수요가 좋을 때의 기준으로 선박이나 플랫폼을 짰는데 갑자기 경기가 바꿔버리게 되면 그때는 그냥 그걸 맞이하고 대응하나요? 아니면 그거에 맞는 시나리오 대비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자를 한것 같아요. 네. 이게 컨테이너라는 배라는 속성 자체가 한 번 발주하면 최소 20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를 줄일 수도 있는 생각이 아니고 공급을 거의 공급을 수요가 막 변동하는 거에서 맞출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단적인 예로 제가 최근에 회사수 쪽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IEA라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국제회사기구는 2050년까지 넷제로 선언했어요. 2050년까지 해운은 넷제로 할 거라고 작년에 선언한 목표치를 넷제로 딱 하는데 IEA에서 나온 넷제로 리포트에서는 해운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네. 넷제로가 안 될 거라고. 왜? 지금 발주하는 배도 화석연료 쓰잖아요. 지금 발주 들어간 배들도 화석연료 쓰잖아요. 지금 2024년이니까 2026년에 배가 나오겠죠. 빨리 나오게. 25년 동안 배를 돌립니다. 화석연료 배를 퇴선을 못해요. 20년, 25년 무조건 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이 배를 바로 폐선시킬 수 있냐. 물론 평균적으로 시황이 안 좋을 경우 폐선을 통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다만 선사들이 과거랑 조금 달라졌던 게 코로나 때가 단점인데 코로나가 2020년에 WHO에 선언했잖아요. 팬데믹. 그래놓고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장 정문에서 컨테이너 운임은 100% 다 꼬라질 거라고 선언을 해요. 다 예측을 해요. 그랬더니 선사들이 갑자기 안 하는 짓을 얼라이언스 개념은 그냥 영업적인 부분은 각자 하고 문학적인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개념인데 갑자기 상위 그 3대 얼라이언스 상위 한 10개 정도 되는 선사들이 갑자기 우리 제주도 앞바다 같은 이름 땅에 어깨를 세워가 저희는 아이들이 가는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요가 10%가 떨어졌어요. 3월, 4월, 5월 이때쯤에. 근데 배를 한 15% 그냥 세워버렸어요. 선선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저희들은 흔히 그걸 블랭크 세일이라고 하는데 임시결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배를 세워요. 그런 경우가 있긴 단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배는 아까 말했죠. 용선을 하든지 사선을 하든지 고정표가 계속 들어가면서 한없이 세울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운행을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배의 일정 부분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담 앞에 되시죠. 그러면은 운용을 해도 손해가 나도 계속 돌리는 한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가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그런 코스트가 너무 높아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기본적으로 비용이 대형 선사들이 상위 1990년대 상위 10개 선사의 시장 비율을 보면은 60% 70%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85% 정도. 그 말인즉슨 아까쯤에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지금 HM이 24,000짜리 근데 24,000짜리 많이 나오기 전에 5,000짜리를 했어요. 5,000TU 5,000TU를 다른 데 경쟁 선사들을 18,000으로 했어요. 그럼 코스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HM부터 떨어져 서비스를 포기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다 보면은 포기를 안 하고 아예 계속 운영을 한다. 그럼 적자가 쌓이고 한진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선박 발주에서부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한 HMA나 이런 큰 선사들이나 한두 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 벌크 선사들은 배 한 척 가지고 꽤 많아요. 그러다 그 배 한 척이 사업을 결정하면 상당히 민감하게 가능한데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컨테이너는 없습니다. 근데 벌크는 있어요. 벌크는 가능한 게 치왕이 안 좋으면 자기 배를 용선하고 대선 빌려줄 수 있고 빌려올 수 있고 치왕이 아무리 안 좋아도 벌크 쪽은 코스트보다 운임을 VT처럼 보다 낮게 배를 잡으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컨테이너는 정기 서비스를 일정하게 상대를 고정비를 항상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유명한 기관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뭐 벌크 컨테이너 보시면 컨테이너도 액체하고 시트가 천장 배열도 있고 심지어는 브레이크 벌크라고 컨테이너가 아닌 그냥 일반 벌크업을 같은 것도 포장을 해서 컨테이너 한쪽 구석에다가 싣고 가는 게 꽤 많습니다. 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레이드가 찌개가 한 번씩 퍼서 올리는 시장 구성 4개의 형시장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님시장, 신조선 시장, 중고선 시장, 해체 시장 각각 시장별로 하나씩 있죠. 님시장 성향 픽스됐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선박이 용선되거나 운이 일정 확률로 톤당 4달러로 아시아 호주 어느 항에서 부산 어디나 우리나라의 방향으로 뭘 옮겨줘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용선이나 운임 계약을 쓸 때 성역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항해용선은 하수가 일정 부분 아까스에 비교하면서 톤당 운임으로 항으로 옮겨줘 계약을 하는 거죠. 정비용선은 타임차트. 이게 여기에 스위치가 빠지긴 했습니다. 정비용선을 보시면 나영선 보시면은 이게 캐피탈 코스트가 있고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있고 리포트 코스트가 있고 비과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거 위에부터 카펙스라고 저희들이 많이 해요. 자본비입니다. 이게 운영비입니다. 선원들도 비용도 있을 거고 이걸 유지할 때 하는 보험이 아니면은 부식비 하다못해 선원이 우리나라 필리핀 선원이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내리고 그 선원이 자기네 공국가에 들어갈 때 그 비용까지 또 저기 오퍼레이팅 코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즈 코스트
두 개 항목은 보이스 코스트라고 많이 얘기해요. 항기하고 어마. 전체적인 코스트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비싼 게 있거든요. 연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게 제일 비중이 크고 보시면은 보이스 차터는 이거 전체를 다 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톤다운도 계약을 하고 타임 차터는 배려할 때 1,000원까지는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나영선은 말 그대로 껍데기만 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핑성 들어가 있고 장기호송 계약은 말 그대로 장기호송 이것보다는 이 나영선 같은 경우도 나중에 빌렸다가 돌려주는 BBC HP라는 계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운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저도 이거 시험 적이 있습니다. 농성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좀 많이 쓴다고 해요. 저도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적어도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성을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농성계약 내용은 써가는 선박 그리고 선박 위치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약을 체크하고 선박이 자기가 원하는 장소까지 도달할 때 비용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조건, 위험, 분쟁 요인 이런 것도 계약서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뭐 그런 경우죠. 이 전쟁 같은 경우는 하나만 홍에서 미사일 때 빵 쏘면은 전쟁 보험료 한 10배에서 10배로 뛰고 중고선 시장은 기본적으로 선박당 매매이기 때문에 총 선대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매매 과정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조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지만 신조는 당연히 운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운임이 해운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가 S&P, 세일 홈케이스, 선박의 매매뿐만 아니라 해체 이런 것들도 운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시황이라고 얘기하는 2016년 정도가 돼요. 2016년에 심지어는 공식적으로 운임이 뜬 게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갈 때 한 박스, 컨테이너 한 박스가 200달러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택시보다 쌌어요.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쌌습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 50달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200달러라고 치더라도 손익 평균적은 600에서 700. 엄청나게 손해를 보더라도 때려는 운행을 합니다. 이때 회선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장의 공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회선이 10%, 20% 되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몇 퍼센트 올라간다. 그렇게 할 때 각 나라에서 선세제를 해주고 여러 가지 시장 경제 아닌 개입을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치킨 게임을 통해 없어져야지만 하는 정도의 경쟁이 반복되는 건 공급이 생각보다 안 늘어서 수요를 이만큼 잡아놓고 있는데 못 따라가서 우선 거기에 대한 답은 선박 공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8년에 전체 총 화물량하고 컨테이너 총 화물량하고 선대량하고 이렇게 나눠보면 한 슬롯이 1년 동안 딱 운송했던 비율이 나왔죠. 그게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나와요. 2008년, 2009년. 근데 작년에 8.7입니다. 7.8입니다. 7.8. 거의 반이가 되죠. 그 말인즉슨 수요는 50% 늘었는데 공급이 6% 늘었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이걸 왜 많이 늘었냐고 얘기하면 선산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팬데믹 때 HMM을 흠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저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너무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네. 기본적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선수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영업이익률
거기서 10% 뜨면 잘 돌려버려요. 많이 뜨면 10%. 근데 그때 선사들 이익률 보면 통상 40% 중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배당을 하겠지. 또 주주배당 하면 한 번 빠져나가는 경기잖아요.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재투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배밖에 없죠. 배, 터미널, 아니면은 뭐 머스크 같은 경우는 물류 전체에 있는 보트도 운송하는데 하나씩 기업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통관을 담당하는 기업들.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하고 창고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하나하나씩을 다 삽니다. 그리고 통 크게 사는 애들은 그 물류기업 전체를 총괄하는 CMA, CJ 같은 경우, 물론 코로나 전에 세바로스라고 세계 4개 물류회사 사업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재투자가 제일 만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가 쏟아져 나오고 올해도 시황이 안 좋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원래 연도 한 1년에 배가 보통 한 100만 TU 정도 나오면 평균적으로 나와요. 근데 올해 보통 한 200에서 250만 정도. 내년에도 그 정도. 내후년에도 그 정도.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서 공가액을 외치고 있는데 도박이네요. 도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요즘 민감한 얘기긴 한데 상위 선수들은 자기네 마진율을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운이 떨어졌거든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상위 1, 2, 3위 하는 선수들이 마진율 딱 5%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운임치락 딱 하면은 밑에 있는 선수는 그냥 마이너스 12 언더는 그냥 다 마이너스 떠요. 그 애들은 5년만 딱 있으면 다 알아서 정리되거든요. 싹 정리됩니다. 그런 식의 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요즘은 지금은 해상 구간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는데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상 구간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해상 구간 바깥쪽에서 싸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을 많이 산다든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관, 고세청구를 산다든지 창고를 한다든지 배우단지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화물을 자기네들한테 좀 더 갖고 올 수 있는 뒤에 아마 디지털 전환할 때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2016년에 머스크 같은 작년까지 1위였던 선사는 자기네 회사가 해운 회사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UPS 같은 회사고 2016년에 선언을 해요. 16년, 27년 그쯤에 고어웨이드라는 그런 슬로건을 딱 발표하면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UPS처럼 해상뿐만 아니라 도어투도어까지 다 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투자를 했습니다. 예, 신조 우선 발출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시황이 좋을 거라고 보통 여기는 안 오늘 강의할 때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컨테이너 시장에 보통 꼬드리 프레스 포켓 같은 약간 계량적인 특수법들을 통해서 주기를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에 관한 주기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거 보면은 마틴 스토퍼드 책은 뭐 12년, 60년 주기설을 얘기하고 10년 주기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또 2, 3년. 근데 2, 3년이 뭐냐? 딱 이거예요. 시황 좋을 때 발주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2, 3년 뒤에 배가 쏟아져 들어오죠. 그럼 시황이 꼬꾸라져요. 그럼 선사 활동이 망하고 배도 패선 좀 하고 공급 조정을 2, 3년 한 다음에 다시 또 시황이 또 올라가요. 그럼 또 배 발주 많이 해요. 이 패턴이에요. 지금. 이 패턴이 계속 들어가요. 해지 시장. 요즘은 오히려 그 4개 시장 중에 제일 핫한 게 해지 시장입니다. 이게 신조도 지금 뭐 코로나 때 빵 떴고 그리고 성과도 거기에 맞춰서 30% 이상 떴고 요즘은 친환경 이슈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친환경 이슈 때문에
해체가 일정 부분 일어나줘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해체가 안 되고 있어요. 또 해체가 중요한 게 지금 우선 해체는 엄청나게 다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선박 자체 건조할 때는 상당히 순도가 높은 자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체하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돼요. 그래서 LDT라는 개념, 경업에서 쓰는 개념을 쓰는데 LDT는 보통 $500, $600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박을 한 번은 몇백만 달러씩 받아요. 해체로 파는 비용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저게 2009년도에 서로 승인을 합니다. 저런 걸 만들어요. 2009년도에. 재활용 해보니. 근데 저게 발효 조건이 안 됐는데 작년에 승인. 그래서 내운용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 아무나 이제 해체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해체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예전에는 2019년 이전에는 중국에서 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국산만 해체가 가요. 다른 외국적 선박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나라가 지금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외에 투르키에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일부 있긴 한데 해체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인증을 안 받으면 해체를 못해요. 근데 지금 인증을 받은 데가 인도는 지금 좀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파키스탄도 이제 하고 있고 방글라데시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저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해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해체 시장이 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했던 세계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해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체량이 조만간 쏟아질 거예요. 지금은 시황이 컨테이너를 내고 있어요. 시황이 좋기 때문에 해체량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거의 없었는데 지금 당장 작년부터 CII 규제, ESI 규제라는데 발효가 돼서 2019년 대비 계속 2%씩 감축을 해줘요. 탄소배출. 또 감축 안 하면은 페널티를 먹어요. 페널티가 아직 확정이에요.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는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선박을 슬로스팅 저소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 장치라는 걸 달아서 조금 개선을 하든지. 근데 그게 개선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감소분할이 뭐니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넷제로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탄소나 무탄소 연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개조보다는 훼손하고 신분하는 게 비쌉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도 이걸 지금 계산해봤더니 연간 4%에서 5% 정도 해체를 나와줘야 넷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리즈너블한 결과가 2050년에 나올 걸로 지금 저도 올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거든요. 상당히 4%에서 5%면 지금 컨테이너가 2,800만 정도, 2,800만 TU, 2,900만 TU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100만 TU 이상 해체가 된다는 게 상당히 많은 양이 해체가 돼야 또 넷제로 IMO 그렇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10분인가? 10분 쉬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언제나 10분 쉬는 거죠?